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어제 학창 시절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서로 살기 바빠서 연락이 뜸했다가 전화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보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추억도 얘기하고 정말 행복한 수다를 떨었어요. 와우. 이렇게 갑자기 연락 온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저한테 행복을 줄지 몰랐습니다. 와, 오늘 권혜 씨님 정말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권혜 씨님처럼 기분 좋은 갑자기 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정말 당황하시게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정말 그렇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정말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소송이 당할 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오면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발을 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갑자기 법률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다? 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적어내야 되는지 소송을 당해서 당황스러우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민사소송의 모든 것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 안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리 안현주 변호사님은 사실 굉장한 스펙을 갖고 계세요.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둘 다 갖고 계시거든요. 와, 정말요, 정말 대단한 변호사님이시네요. 오늘. 네, 광주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도 특별히 잘해 주신 만큼 오늘 좀 명쾌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민사소송. 이거는 굉장히 길고 또 지루한 싸움이라고 제가 평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게 재판에서 이겼는데 또 상대방에서 항소를 했다. 그럼 이거 또 다시 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이 민사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이 기간이 돼야 이게 끝날 수 있는 건가요? MC님 정말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다들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냐고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정말 경우 몇 년씩도 많아요.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최소 뭐 소송이 시작됐다 하면 정말 짧아봐야 뭐 6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그리고 또 뭐 항소하고 뭐 상고하고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점이라는 점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누군가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이니만큼 뭐 조사해야 될 증거도 당연히 많을 거고요. 또 논의해야 될 논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온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런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고 하니 일단 덜컥 겁이 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열어보니 소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빌린 적도 없는 돈을 안 갚았다고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 예전에 알고 있던 지인인데 작은 말다툼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없었던 일이니 전 전혀 걸릴 게 없어서 무시하고 싶지만 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말대로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소송 처음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말 이거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하니
이거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제 주변에 정말 이렇게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다. 이런 얘기 종종 저도 들었거든요. 법원에서 서류가 오는 경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네, 우선 법원에서 서류가 오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이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서류 윗부분에 보면은 이름이 써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소장이라고 써 있는 경우라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입니다. 소장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안내문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그 소장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소장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안내문을 잘 읽고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장을 받으면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아까 30일 이내에 무조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꼭 30일 안에 꼭 제출을 해야 되나요? 안 제출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 적혀져 있는 기한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행히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다거나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늦었다고 이미 끝났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뒤늦게라도 답변서를 꼭 작성해서 보내시면 괜찮으니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아무래도 재판부에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 너무 늦게는 말고 어쨌든 날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건 필요하겠네요. 네,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30일이 지났으니 이제는 내도 소용이 없겠구나. 아예 질에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처럼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이니까 아무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이게 떳떳하니까 이거 대응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상담 오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당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안 줬으니까.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어도 대응을 아직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이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재판이 끝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사연으로 돌아보게 되면 지금 돈을 빌렸던 증거를 제출하셨고 만약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아무리 본인은 돈을 갚은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판사님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갚았다는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차용증이라던가 뭐 돈을 입금한 입금증 같은 것만 제출하면은 당연히 판결은 돈을 갚아라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당당하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무대응을 하다가는 오히려 패소 판결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또 뭐 항소를 하신다거나 더 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다투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좀 법원에 가시고 이런 절차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셨다면은 본인의 입장을 좀 판사님 앞에 직접 가셔서 좀 제대로 밝히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자분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이걸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그렇죠. 그냥 대응 안 하고 계시다간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비슷한데 다른 사연이 하나 또 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인과 빌려준 돈 문제로 소송 중입니다. 제가 돈을 빌렸었고 분명히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소장이 와서 답변서를 제가 써서 제출을 했는데 변론 기일이 잡혔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접 재판에 나와서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라던데 제가 생업이 있어 사실 그날 재판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판에 안 가면 큰일 나는 일일까요? 날짜를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또 이번에는 돈을 빌렸는데 갚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왔어요.
이거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이 오라는 변론 길? 이거 꼭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사업하다 보면 이거 너무 바빠서 그날 못 가면 이게 다른 날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소장을 받아보고 형식적 요건이 잘 지켜졌는지 또 인지송달료가 잘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서를 작성해서 또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은 이제 양측의 입장을 드디어 서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법원은 양 당사자들을 직접 법원에 불러서 당사자들의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날이 바로 변론 기일이라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가서 자신이 돈을 갚았다면 당당히 가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 말씀처럼 그때 생업이 있어서 당장 정해진 날에 갈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라는 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일 변경 신청서라는 걸 제출해서 제가 그날은 어떤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너무 어려우니 다른 날짜로 새로 지정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네, 법원에서 대부분 다른 날짜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신청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다 받아들여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시거나 해서 기일 변경 신청서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게 되면 오히려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에 나가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서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셔서 본인이 나갈 수 있는 날로 변경하신 후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일을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기일을 잡을 때 판사님이 언제 날짜가 괜찮은지 알려주시면서 의견을 물으세요. 미리 이렇게 네. 좋은 날을. 저도 오늘 같이 녹화가 있는 날을 그렇죠. 재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언제 오시라, 다음 기일 언제로 할 건데 가능하냐 이렇게 양측에 좀 물어보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배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나중에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되는 경우에는 안현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일 변경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니까 그냥 불출석하시기보다는 당연히 이런 기일 변경 신청하셔서 되는 날로 바꾸시는 그런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일 변경 신청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사연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제 돈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서도 있고 1,000만 원을 지인에게 보내준 입금 내역도 있고 지인이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꼭 갚겠다고 한 카톡 메시지도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빌린 돈에 이자까지 붙어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게 오랜 기간 싸워 판결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아직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겨도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답답하기만 한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와, 이건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상대방에서 재판에서 나는 판결문에 돈을 갚으라고 판결문에 놨는데도 난 돈이 없어. 이런 상황일 때 이기고도 이거 아무 배상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 맞나요? MC님,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송에서 지고도 내가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내 백제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민사는 오래 걸리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꼭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만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서 너는 지금 줄 돈이 있어. 너는 이 돈을 갚아야 돼. 라고 소송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과 실제로 받을 돈이 있으니까 너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이 돈을 가져올 수 있어. 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좀 나왔던 개념입니다. 뭐 집을 경매에 붙여서라도
그렇죠.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한다거나 뭐 월급을 차압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이긴 걸로는 그냥 너가 받을 돈이 있다. 너가 줄 돈이 있다는 것까지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차용증도 뭐 있으시고 뭐 입금해 주신 내역도 있으시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뭐 그런 대화 내용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기시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 써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 판결을 받고 아니면 그 판결을 받기 전에라도 그냥 입금해 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글쎄 간편합니까? 말이에요. 아니 줬는데 빌려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입금을 뭐 판결을 받고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만약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이 사람 재산을 묶어두는 그런 장치인데 혹시 이런 것도 안 해두신 상태고 상대방이 계산 같은 거를 다 뭐 은닉한다거나 없애버렸다거나 실제로 뭐 받을 돈이 없다면 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이제 보전처분, 이제 그리고 강제 집행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게 뭐 재판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네요. 정말 어렵네. 정말 이 내 돈을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사연자분 정말 잘 해결돼서 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지인에게 큰 사기를 당해 거액의 돈을 피해봤습니다. 저에게 유명 기업에 투자할 돈이라고 속이고는 개인이 다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더라고요. 피해자도 여럿이라 상대방은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받은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상대방이 워낙 사기꾼이다 보니 미리 손을 써서 가족들에게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처분해서 현금을 어디 숨기고 있지 않은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살던 집도 찾아가 보니 이미 팔아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숨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이 사연자분처럼 소송을 대비해서 피고가 집을 미리 이렇게 그렇죠. 팔아놨다면 이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피해자분이 미리 취해야 할 뭐 조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송을 하다 보면 피고 입장에서도 내가 이러다 지겠구나 생각이 들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몇 달이 아니라 가끔은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피고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자연히 그 있던 재산을 써서 탕진하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결국 재판을 이겼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결국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이라는 것을 보통 하게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보러 가셔도 사실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으면 부동산이 잘 처분도 되지 않거니와 나중에 승소를 한 경우에는 자신이 승소한 그 금액만큼 그 부동산을 경매했을 때 본인의 승소목만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전 처분들이 필요합니다. 역시 법을 잘 아는 만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연자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사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고품 사기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사실 저에게는 매우 큰 금액인 500만 원이지만 소송까지 해가며 이 돈을 받아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혼자 소송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변호사 도움을 받자 보니 수임료 등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좀 더 간편한 절차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혼자 해결하니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변호사님한테 의뢰하라니 돈이 또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이런 경우 어떻게 좀 돈 안 들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런 중고물품 사기 피해도 그렇고요. 개개인에게 보면은 굉장히 액수가 큰 금액이지만 사실상 소송을 이끌고 가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도 선임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맞아요. 들게 되고요. 요새 중고거래가 많고 소액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변호사까지 이제 투입을 시키면서까지 싸울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닌 케이스들이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도 무조건 뭐 저를 수임하라고 하다거나 아니면 뭐 소송이 능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거든요. 사실상 뭐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도 내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보시는 게 좀 더 영리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어요.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용 증명이라는 걸 좀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법대로 합시다에서 내용 증명에 관련된 얘기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 공부 열심히 했죠. 맞습니다, MC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왜 뭐 임대 보증금 같은 거 전세 보증금 못 받으실 때 이거 뭐 내놔라 안 가면 나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 증명으로 뭐 먼저 보내보시라 이런 얘기 했었고 빌린 돈 같은 거 받지 못하실 때도 내용 증명으로 먼저 나 이거 너 받아야겠다 나 안 그러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보시는 거 효력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증명은 사실상 뭐 육하 원칙에 맞게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너가 이런 걸 할 의무가 있는데 너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논리적으로 잘 기재하셔서 세부 작성하셔서 그냥 우체국 가시면 누구나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증명 보내보시면서 상대방 반응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요? 네, 지급 명령은 사실상 소송과는 동일한 거기는 한데 좀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 많이 쓰여질 수 있고 좀 간편한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소송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좀 그 격자나 그 절차도 좀 간편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요. 지금 내가 청구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지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좀 종종 있으시거든요. 대부분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까지만 아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신데 주소를 모르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급 명령으로 하시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나 이거 부당해 이의 신청할 거야 하면은 또 다시 정식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급 명령 신청을 해보면 상대방이 뭐 이의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돼 버리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확정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신 것과 동일한 효력 갖게 되니까 지급 명령도 활용해 보시라는 거, 내용 증명, 지급 명령 이런 대체 수단을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연자분은 이런 방법 써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인이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퇴직금을 전부 맡겼습니다. 근데 돈을 불려주기는커녕 원금도 하나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이라 꼭 돌려받아야만 하는데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사무실도 아예 정리를 해버려서 도저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려고 해도 소를 제기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소장에 적어야 하는 상대방 주소며 정보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요, 정말 사기를 당하고 혼을 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모르고 정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맞아요. 많더라고요. 우리 사연들이 늘상 오잖아요. 네.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지인의 주소나 뭐 이런 알 수 뭐 없죠. 자세한 것 우리 잘 모르고 지내잖아요. 근데 이 사연자 분처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사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도 소송 자체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알았던 경우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상대방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 개통을 할 때 자기 주민등록 번호도 적고 또 집 주소도 적고 저희가 개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에서는 그 핸드폰 개통자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장에 상대방 이름과 자신이 뭐 돈을 빌려갔는데 이제 갚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원 입장에서는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그 소장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주소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우선 소송을 제기한 후 저희가 아무리 해도 피고의 주소를 모르겠으니 피고의 주소를 알아낼 방법으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걸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면 그 이동통신사에서는 예전에 핸드폰을 개통할 때 받았던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 예전 집 주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사연자분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 잘 따져서 정말 돈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소 모른다고 쉽게 소송을 포기하실 필요가 정말 없어요. 사실상 변호사들한테 찾아오면은 저희가 사실 조회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특정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아는 정보를 다 가지고 일단 방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혼자 막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상의하시면 꼭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대로 합시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이제 정보를 좀 아시고 좀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분명히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방은 제 돈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사를 하며 알던 사이라 둘 사이에 돈거래가 자주 있기도 했고 현금으로 오고 가다 보니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제가 소송에서 지게 되어 패소 판결문이 집으로 날아온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시 소송에서 다뤄볼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사연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갚았는데 이 사연자처럼 소송을 한번 진 경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게 패소했게 되면 판결만 받으면 이거 다시 또 이렇게 소송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MC님 이 얘기를 법대로 합시다 해서 꼭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한번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민사소송의 경우에 우리 소송은 삼심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삼심제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3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럼 이제 1심 법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1심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뭐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판을 받아봤는데 이제 한쪽이 이기고 지고 이렇게 판단을 받으시게 되죠. 그럼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내가 억울하다, 다시 다퉈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항소입니다. 항소. 네,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2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항소를 하신 거고, 이 재판에서도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졌는데 여전히 한쪽이 이제 내가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상고입니다. 항소, 상고. 사실 이 용어는 뭐 변호사들이 중요한 거고, 이 용어까지는 정확히 아실 필요가 없다고 해도 이제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 3심에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우리는 3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짧네요. 네, 2주가 생각보다 훅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 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정말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간은 앞서 안현주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답변서 제출 기간과는 달리 꼭 지켜야 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2주를 하루라도 넘으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으신 거죠.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판결을 받으시고 한참 있다가 확정이 된 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6개월 그렇죠. 전인데 고민만 하지 이게 선뜻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잘 제대로 이제 안내를 못 받으신 경우에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뭐 6개월이 지났는데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되고 나 억울하다. 다시 다퉈봐야겠다. 나 항소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 다투실 수가 없어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다퉈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나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 항소를 바로 제기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안현주 변호사님도 아시죠? 이 기간 지키는 게 변호사들한테 정말 압박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보통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날짜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며칠 내에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직전에 또 의뢰인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며칠까지는 꼭 항소하실지 마실지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기간 넘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꼭 드려요. 왜냐하면 생각하시다 보면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생각해보고요. 좀만 더 생각해보고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그 판결에 어쩔 수 없이 승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는 꼭 체크하시고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이 이제 더블 체크를 합니다.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저도 사실 휴대폰에도 당연히 체크를 하고 따로 저는 이제 수첩에다가도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다른 일 하다 보면 정말 2주라는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 챙기는 거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자분은 정말 서둘러서 빨리 항소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 시일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2주 안에 빨리 항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송에 휘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온갖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제가 폭행을 했다는 등 사기를 쳤다는 등 거짓말을 늘어놓고 저에게 금전 피해 보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막대한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 저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소송을 위해 변호사님께 상담도 받고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인데요. 제가 소송에서 질 걱정은 없는데 다만 제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이며 제 시간을 투입한 게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제가 이기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이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면
아무리 이겨도 이거 우리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동안 시간적인 손해 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사 비용 돌려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제 소장을 받으시고 나는 당당하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서 이것에 대응하기에는 솔직히 부담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억울한 억지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억지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당했는데 스스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된다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소송에 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지금 금전적인 부분까지 있으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 소송을 했을 때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원고가 말이 안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연히 법원에서 보면 패소를 하겠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니까 그런 경우 패소한 원고는 피고가 들인 소송 비용에 대해서 원고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어라라는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변호사 비용을 들였더라도 나중에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고 입장에서는 그럼 난 정말 변호사 비용을 엄청 많이 들여서 난 무조건 이 소송을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그 소송 비용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소송 비용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다 커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잘 진행하시고 승소하신 후에 나중에 원고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으시면 별로 큰 돈이 들이지 않고 본인의 사건도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변호사 비용 어떻게 돌려받는 건가요? 뭐 이 재판에서 이겨서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판결문에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돌려줘라 이렇게 써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써 정말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 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해서 내가 소송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사업상으로 손해를 보는 거는 물론이고 내가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서 소송을 해서까지 받게 되니까 정말 답답하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제대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가 맞는 경우라면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게 됩니다.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고 그리고 소송 비용은 이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 있게 되거든요. 즉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진 너 쪽에서 내라. 이렇게 딱 문구가 박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소송 비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뭐 모든 소송 비용이 다 전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커버되실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건 정말 너무나 다행인 조치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소송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이렇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렇죠. 제가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럼 소송 제기하는데 이렇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갚아라. 이런 류의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금전적인 청구, 지급을 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그리고 사업상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이런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 그리고 임금채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도 3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외상값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청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값이 밀렸는데 10년치 밀렸다. 그래서 10년 전 외상값을 달라. 이런 거는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들이 채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아시고 소멸시효가 완성이라고 하거든요. 소멸시효가 다 경과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늦지 않게 받으셔야 될 돈들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멸시효 도과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가운데 뭐 돈을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셨다거나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셨다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면은 다퉈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 법은 이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 이 소송이 정말 어렵고 어렵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소액 뭐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직접 소장도 쓰시고 뭐 소송도 직접 본인이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뭐 직접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MC님 말씀처럼 뭐 소액 사건인 경우, 뭐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인 경우, 사실상 소송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변호사 없이도 개인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너무 흔히 어려워서. 아닙니다, MC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홀로 소송이라고 뭐 그냥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제가 선진화된 법률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전자소송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시면 실제로 저도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따로 뭐 소장 같은 거 다 뭐 법원 가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다 PDF로 만들어서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시더라도 좀 쉽게 소송을 좀 제기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장이나 답변서 같은 거 쓸 때 그 샘플 같은 거, 모범 양식 같은 걸 갖고 있으면 훨씬 쉽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식들, 뭐 소장, 답변서, 그 외 그런 법률 문서들의 양식이 잘 마련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가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라 간단하게 뭐 지급명령이나 뭐 그냥 일반 민사소송,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장 쓰시고 답변 쓰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 좀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점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만 알면 본인 스스로도 이 소액 소송 같은 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하실 것 수 있죠. 같습니다. 또 우리 특히 우리 법대로 합시다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 변호사님, 이렇게 민사소송, 소송 중에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소송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사건인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지인분에게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셨는데 그 지인분께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속 갚겠다 말만 하시고 계속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인분이니 대놓고 화를 내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사정하면서 이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결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셔서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그 지인분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내가 이제라도 돈을 갚겠으니 가압류 좀 풀어다오 해서 좀 더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지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 갚겠으니 가압류를 좀 풀어달라. 근데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이제 빌려간 돈을 다 주지는 않겠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덜 주시려고 협상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최대한 빌려줬던 돈을 많이 회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 잘 타결이 되어서
빌려주셨던 돈도 대부분 돌려받고 가압류는 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가압류에 관련된 협상을 하다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는 결국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더 의도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짧은 시간 동안 협상을 해서 그 돈도 돌려받고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해서 잘 끝난 사건이어서 꼭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소송 외의 방법으로도 현명하게 진행하시면 잘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소송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합의해서 되면 너무 좋을 너무 것 좋죠. 같아요. 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팁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실 수 있는 사건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어떤 이제 법적 소송 같은 걸 준비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 상담은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내가 피해 보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받으시고 내가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은 상황인지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소송을 해서 전력 투구한다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내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 판단을 받으시면 내가 소송으로 갈지 말지를 좀 결정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통해서 내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사이즈의 사건인지를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내가 그래도 소송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드셨다면 그때부터는 증거를 잘 모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증거를 그때부터는 최대한 많이 다 모으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앞선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 집행하려면 보전 처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미리 재산 같은 거 은닉하지 못하게 잡아두는 조치들,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보전 처분 딱 해두시는 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미리 네, 이거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법대로 합시다는 민사소송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엮이면서 살다 보니까 이 민사, 이게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공부를 하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사소송은 정말 빠른 결단과 진행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송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법대로 합시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면서 좀 민사소송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확한 또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안현주 변호사님,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린 조언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송 당사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지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언젠가는 끝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희망을 가지시고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